지금 저희가 그 이 일선관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이걸 마지막 사업으로 해놓고 우리 박준환 이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제 요 쓴 거 뭐 여러 가지 뭐 45일까지 다 지내고 그리고 이제 3월 5일부터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인의 뜻을 이어서 이 공간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악을 하시는 분들의 국악 교실도 하고 또 우리 저 아침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국선도 그 김사범님이 수련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우리 민족 사관이랄지 아니면 한단곡이 읽기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은 빨리 이게 좀 끝나고 팬데믹이 끝나가지고 다 여기 좀 모여서 사실 이거 일성간 개관기념도 못했어요. 개관기념식을 한다고 신문에 냈는데 그날 오후에 이사장님이 사이먼 내 몸이 안 좋아 오늘 못 가겠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연기를 했는데 그러고는 그냥 댁에 계시다가 병원 가셔서 2주일 만에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물론 뭐 90년 인생을 아주 충실하게 사셔서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나 뭐 이덕일 선생이나 몇 분들이 보낸 그 조사에 보면 제가 그걸로 이제 전면 광고도 했지만 일생을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부지런히 살아가신 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도올이나 이덕일 같은 그 역사나 철학의 거장들이 우리 저 하늘영수 이사장님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표현을 서거라고 하신 데 대해서 참 저는 고마웠습니다. 서거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쓰는 건 아니죠. 그게 보통은 이제 대통령급 뭐 이런 분들한테 옛날에 황제가 돌아가시면 붕어했다고 하고 뭐 왕이 죽으면 또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그 사망에 따라서 또 명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별세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서거라는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사장님이 하신 일이 한국을 통해서도 그렇고 재외동포를 통해서도 그렇고 참 뜻깊은 일을 하시고 가셨구나. 그걸 꼭 이어서 앞으로 그 전통을 일성관도 마련해 주셨는데 어떻게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제가 존경하고 참 저보다 더 선배님 어르신들 또 많이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렇게 이러신 분들을 뵙고 그러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번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저 성진여대 그 심현철 교수님이 들어오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은 최 선생님이랑 우리 마 선배님은 처음 오신 것 같아서 지나간 걸 시절에 한 걸 간단히 한 5분 정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저희 인맥이 있습니다. 하늘연구소에 해마다 왔던 뭐 이런 학자들 이를테면 신용화 선생님 같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분이라든가 그리고 이덕일 선생 같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든 민족사학을 바로잡으려는 아주 노력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신백강 선생 그리고 아쉽게도 작년에 작고하셨지만 예전에 선생님들 학교 공부하실 때 김용훈이라는 분 수학자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김용훈 선생도 작년에 93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한번 초빙을 했었죠. 그리고 뭐 여러 인맥들이 쌓여서 뭐 박석재 천문원장 지금 대한사랑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웠거나 잘못 세뇌했던 그 식민사관이나 사제사관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걸 다 같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재외동포들도 또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또는 뭐 북조선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연변에 계신 우리 조선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뭐 제일동포들 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관을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덕일 선생님하고 학교를 하나 만들자. 열린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가 종교학부 또 역사학부 또는 철학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걸 한번 펼쳐보자. 그런 뜻에 의해서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가면 이덕일 역사TV라는 데 가면 그분 뭐 한 구독자가 한 3, 4만 명 되고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그 유튜브에 올리는 그 글이 우리 그 하늘 민족사관의 하나의 그 지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감히 이런 표현을 했어요. 후손이 끊긴 신채호 민족사관. 왜냐?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은 우리의 국혼이 없어졌고, 우리의 국혼이 없어진 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못 정립을 했다는 마음에 박은식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민족사관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이분들의 사관이 이렇게 우리의 사관으로 정립될 줄 알았더니 해방 후에 아시다시피 뭐 서울대도 고려대도 조선사 편수에 뭐 조수를 했던 두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학계도 장악하고 또 역사 편찬위원회도 위원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제자의 손자 제자 중손자 제자까지 다 그 안목으로만 학자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유수한 한국 남한에 있는 모든 대학은 민족사관은 말하자면 이건 뭐 그냥 말이 안 된다, 이건 국뽕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끼고 그냥 이전에 내렸던 그 역사관이 계속 다시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덕일 씨가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갓 60이 넘었는데 이러다가 본인도 이렇게 어떻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민족사관이라는 게 아예 그냥 맥이 끊겨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시다 보니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이런 좋은 시대를 맞아서 줌도 있고 또 사이버 대학도 있고 하니까 적은 돈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 형태를 갖춰보자. 그러려면 준비를 알차게 해서 많은 강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 15강 한 학기에 15번 정도의 강좌를 뭐 어떤 분은 불교, 어떤 분은 뭐 기독교, 어떤 분은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 그 일환으로 제가 2가지 강의를 부탁을 받은 것 중에 지금 오늘 하는 게 신채호 민족사관에 대한 강의를 이제 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강의에 3가지 화두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민족사학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또 역사를 우리 거라고 하고 우리의 민족이라 하는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두를 던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술대에서 계속 이렇게 한국에서도 하고 여기서 23년 차, 올해가 이제 24년 차입니다. 이런 거 했던 거, 그런 것도 첫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월역사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동안 쭉 해마다 해왔던 역사 이런 그 자료집을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낸 게 그다음에 요거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23차 학술대 자료집이고요. 그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그 내용이 이 지금 보이는 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좁은 반도에 살면서 좁은 안목으로 역사를 보고 중국 문화에 압도돼서 세뇌돼가지고 4대 사관을 갖고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식민사관이 우리의 상식이 돼버린 이런 마당에 그걸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늘연구소가 해온 거를 정리하는 어떤 하나의 그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늘역사관 역수입을 꿈꾸다. 하늘이라는 말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늘은 단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단군의 후예고 단군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고조선을 하나의 우리 역사의 시온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뭐 신체적 민족사랑 교재와 참고문헌 이런 거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나하나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안으로 해서 1주부터 이렇게 쭉 15주까지 그 마지막에는 이덕일 교수와 이렇게 줌으로 통한 대화의 시간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대한민국엔 민족사관이 없다는 말에 그 왼쪽에 고조선과 고구려라는 책을 쓰신 분은 누구라고 제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 출신이고 지방대학에서 교수를 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왜 고조선 고구려를 우리 역사라 그러냐? 우리는 그냥 통일신라 고려시대 때 비로소 우리 한민족이 됐고 그걸로도 족한데 굳이 무슨 뭐 지금 중국 땅인 고조선과 고구려를 끌어다가 억지로 경강부회로 맞추려고 하느냐라는 학설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분의 학설도 가설로서 존중해 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조선상고사 같이 우리 이지림, 북한의 그 북경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이지림이라든가 남한 윤내현 선생이라든가 그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우리 박은식 선생 또 신철 선생 그리고 그 중간 다리로서 정인보 위당 정인보 선생이 또 이런 조선사에 대한 연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못 보니까 역사 이런 데 가서 모여서 신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빗전에서 들었다는 이덕일 선생이 그 한탄이에요. 아니 이런 또라이 얘기를 아직도 100년이 지났는데 그게 학설도 아니고 무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는 저도 같이 뭉개했는데, 이분이 쓴 조선상고사를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까지 읽었던 어떤 역사책을 쓴 방법론이나 치열한 논리나 모든 게 너무나 훌륭한 학자인데 그런 가설이 싫은 거야. 식민사관에 물드는 사람은 우리가 갖는 대조선, 뭐 이렇게 대상한, 뭐 심지어는 뭐 흉노, 몽골, 돌골, 뭐 이런 족속들도 다 우리랑 같은 큰 흐름에서 같은 족속이다.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랑 그들이랑은 그쪽은 오랑캐고 우리는 소중화로서 중국 문명을 참 잘 써서 잘 썼고 또 일본에 동화됐으면 일본하고 얹혀가면서 참 동양의 영국인처럼 멋진 그 나라가 될 텐데 굳이 그걸 해방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라이 역사가에서부터 뭐 테러리스트 안중근 당연히 일본에서 보기엔 테러리스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의 얘기, 그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죽어서 그 죽음조차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 밑에다 묻어가지고 그걸 찾아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는데 25 청년이 가졌던 그 장부의 기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게 이제 철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뭐 혹시 용종에 가보신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거기도 있으시군요. 제가 거기를 몇 년 전에 갔는데 중국인 소수민족 시인 윤동주라고 이제 한 중국어로 써 있어요. 이분도 그러면 일본인이냐? 아니지. 일본 강역을 벗어났어요. 그럼 중국인이냐? 이 사람이 살아서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단 한 1초라도 살았을까요? 뭐 와서 연희 전문을 다니고 또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 그런 학교 공부를 하시고 결국은 해방 몇 달 전에 옥살하신 분인데 우리의 정서에는 그저 우리의 형님 젊은 시절에는 뭐 형님이고 이제는 뭐 우리 아들뻘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우리의 시인인데 이분조차도 우리의 역사관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이렇게 중국인 소수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주 인용하기 좋아하는 이치카라는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결국 역사란 것은 역사가가 어떤 관점에서 언제 쓰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 실증상한이라는 것이 사실의지의 무조건적 우월성만 주장해가지고 역사가 쓰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에치카의 책에서 제가 읽은 거를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열 몇 번 남은 강의에 계속 좋은 이슈가 될 텐데 왜 도대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애국가에도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자면서 왜 대한 한가? 그 대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식민사관이라고 개탄하는 그 소환사관은 무엇인가?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전개할 거라고 해서 제가 요약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새시대 새로운 민족사관은 결국 새로운 역사를 쓰고 그 역사 가설을 사람들의 상식으로 전파하고 그걸로 정설화시키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새로 써야 되는 역사고, 그런 역사를 쓰려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사명감이 어떤 학자적 재능이나 어떤 교수직이나 뭐 어떤 어떤 위치의 그 나라의 그 뭐 대단한 그 자리에 간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그 단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뭐 이렇게 단제에 관한 한 권의 책을 내신 분의 그 책을 주로 자료를 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자라고 성균관에 가서 성균관 박사를 받고 거기서 강사를 하면서 지내다가 그리고 개화의 바람을 타고 환성신문 장지연의 그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구국운동의 도화선이 되는 네, 또 누가 들어오셨나요? 예, 뭐 예, 저기 혹시 그 제가 강의하는 동안 마이크를 꺼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듣기가 좀 쏙쏙 좀 클리어할 것 같아서 강의하는 동안 마이크를 꺼주시고 나중에 강의 말미에 뭐 서로 코멘트할 일이나 뭐 이렇게 대화할 게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우리 역사를 캐기 시작했는가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그런 게 얼마나 참 간절하고 이 내용들이 감동적인 거를 제가 그거 읽으면서 우리가 왜 역사를 제대로 된 역사를 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저 노예로 주인이 아닌 노예의 그런 역사관을 갖고 끝날 것이다 하면서 이런 애타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1919년 그 기미 독립 있기 한 해 전에 기미년 한 해 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읽으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 뭐 아나키스트라든가 극단적으로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평화운동으로 해서 3.1운동을 했는데 거의 한 6, 7천이 죽었단 말입니다. 저항도 안 하고 깐디처럼 무장하고 아니 그런 소중한 생명을 왜 그렇게 그러냐는 거야. 싸워야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저 놓아두게 해방시켜 주려는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그냥 만세만세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장 투쟁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만난 그 김원봉 그 의열단의 그 의열 혁명 선언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그 상해 임정에도 관여를 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도산 안창호가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흥사단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신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개조를 하다시피 해서 우리 민족이 뭐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지금 외적이 와서 우리 집안을 침범하고 뭘 뺏었으면 싸워서 쫓아낼 생각을 해야지 무슨 지금 인격 향상이냐 그러고 특히나 그 이승만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초대 남한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상해 임정의 초대 대통령으로 됐다가 탄핵을 받는데 그때 유명한 얘기를 이제 우리 단재 선생이 하시죠. 이완용이라는 역적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아니 이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지금 벌써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승만이 그때 아마 미국이 도와서 미국의 위인 통치를 받는 걸로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나라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노선이죠. 그 외교 노선이 마음에 안 들었던 단제가 그 일침을 가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생에 이제 촉망받는 유학자로 과거급제하고 이제 벼슬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장지연의 황성신문과 조금 요거 잠깐 보여드리는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대한매일신보에 엄청난 글을 써가지고 민족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인구가 100만도 채 안 될 무렵에 10,000부 이상을 발행했던 게 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논설위원으로서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나라가 망하니까 아이고 어떻게든지 내가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되겠다고 망명을 하지요. 그리고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3년에 김원봉을 만나서 의열단 조선혁명선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그게 되는 일이 없으니까 시리하고 좌절하고 뭐 생활하기 위해서 승려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29년에 체포돼 가지고 그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무정부주의자라는 거, 공산주의자라는 게 큰 제목이었나 봐요. 당시에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런데 그거하고 위조 지폐를 찍었다. 위조 지폐 찍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서 64,000원. 지금 6만 원이면 만 원이면 한 2억 3억 되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래가지고 10년형을 언도받고 1936년에 옥사하게 되고 이분이 옥사한 2년 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또 서대문 형무소에 옥사하죠. 예, 아까운 분들이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보다 나이가 어려요. 뭐 한 3년, 한 분은 5년 이렇게 어린데 이분들이 살아서 이 해방조국을 맞았으면 얼마나 우리를 각성시키고 좋은 역할을 했을까 생각하면 참 애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지금 나오죠. 독립, 기미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안창호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왔고, 되게 이런 것 같아요. 일본에 유학을 갔던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사람들은 조금 돈이 있고 조금 집안 좋은 사람들이고 갔다 오면 다 변절을 해요. 최남선이 그랬고 그 조선의 천재라는 이광수가 그랬고 또 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은 서재필 미국화 돼버리죠. 또 온건파가 되지요. 이승만 유명한 대학에 박사도 받았지만 또 그렇죠. 근데 진짜 골수 진짜들은 만주에 가서 배고르면서 피 흘려가면서 결국은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쟁한 사람들의 그 혼이 담긴 게 우리 역사관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숙연해지고 참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이런 얘기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살았는지 그런 거고, 무호독립선언위에 그 무호독립선언에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 39명 중에 한 거의 3분의 1이 임시정부의 역할을 한 분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런데 무호독립선언도 역시 단재 선생이 작성하는데 초안을 하는데 너무나 정말 지금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잖아요.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하라. 아마 대륙은 북만주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기서 뿌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그 선조고 그런 의리를 가진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당일가 육형제가 수천억 가단처분해서 만들어 갔는데 어떤 분은 병사하고 어떤 사람은 옥사하고 어떤 사람은 아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 분들이 있다는 게, 만약 이런 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무슨 민족 정신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유 모골이 송연해. 물론 호강하고 자기도 받고
아시다시피 이완용의 땅이 여의도 몇 배나 되는 게 남아서 그 손자 증손까지도 아직 자기 소유 주장한다고 하니 그 어떻게 된 나라가 그 나라 해방 독립하면서 왜 그런 거 하나도 해결 못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회 용수선 중에 한 분이 이종찬 선생이 옛날에 안기부장도 하고 이분이 지금 우리 역사 찾기 역할로 아주 큰 어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지금 뭐 80대 한 중반쯤 되셨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얘기한 쭉 이분들이 그 태어나고 하고 이 많은 분들 중에 1945년에 돌아가신 분 하나 둘 셋 네 분밖에 없어요. 다 그냥 그때 돌아가셨어.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조국 해방을 못 보고. 그리고 제가 그때 김산의 책 아리랑을 젊어서 읽은 감동으로 해서 우리 재밌게 기억하게 될게 우리 아들 이름이 김산입니다. 제가 이제 김씨라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살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인품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옛날의 선비처럼 아니면 고조선 시대 도인처럼 결국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시대의 환경에 가장 절박하고 진실한 걸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옳은 거예요. 변절해서 호의호식하고 그랬던 분들이 뭐 생존권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뭐 다 뭐 이렇게 완전 부정될 건 아니지만 옳은 거의 기준은 확실히 하죠. 이분들이 옳은 거고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뭐 그런 사태가 뭐 다시 해방 후에도 반복됐죠. 뭐 친일파 제거 못하고 또 80년도 그런 문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반복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이립 우리 환단고기를 쓴 단군색이 그 서문을 쓰신 그 이립 선생께서 이름이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국혼이 없고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관이 없으니까 간신배가 생기고 그냥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여기에 이제 행촌 이함 선생이 그런 거를 단군색이 서문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을 잃어버린 민족은 우리나라에 역사가 없는 게 곧 혼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럼 바른 혼을 가지려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서 이분들은 고조선 시대, 북부여 시대, 뭐 발해 시대, 고구려 시대를 우리 역사라고 끌어안는 거고 그 이후로 아까 그 예를 든 그분은 아니 무슨 우리가 있는 요 땅 안에 있는 역사만 역사고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역사는 다 우리 역사 아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는 말은 고려시대나 생기고 우리가 단군 얘기한 게 고려시대고 그렇지 무슨 그 이전엔 단군이 있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면 그 현실에 어떻게든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막 빨리 이렇게 섭렵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얘기될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대한사관, 우리의 민족사관이 학설로도 상식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 그럴 듯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온 게 지난 6, 7년에 저희 한월연구소의 그런 하나의 학술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홍산 적공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17년에 한단고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책을 이제 미흡하지만 냈고 그 과정에 2015년, 16년, 17년 쭉 초청하신 학자분들이 그때는 뭐 꼭 이런 의도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사장님이랑 고인이 되신 이사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는 이런 분을 초청하자, 올해는 이런 주제를 하자 이제 했던 게 결국은 우리 민족의 뿌리 희원 역사와 정체성을 찾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배웠던 그 시험 보던 그런 예를 들면 뭐 낭랑은 평양에 있었고 한사군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임나일본부라고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본의 세력이 했고 우리는 뭐 거의 한반도는
예속돼 있는 그런 민족성 자체가 그렇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이 시대에 그게 나타난 게 저는 이 판단국이라는 데 나타난 역사적 상상력과 홍산문화라는 것이 발굴돼서 현재 적봉, 조양 거기가 내몽골하고 요녕성인데 아시겠지만 그 만주 지역에 1억 2천만이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000만 이상은 만주족 후예고 또 어나더 1,000만은 몽골족 후예고 사실 한족이라고 해도 다 몇 천 년 동안 섞여 들어가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섞여 버렸는데 근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역사와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합류되는 점이 있는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고조선은 물론이거니와 배달족, 한우까지도 우리 역사 안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홍산문화, 고고유적지와 한당고기, 당군세계에 나오는 아직은 학계에서는 미소니까 아예 언급도 하지 마. 그런 거 언급하면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쓰였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거 얘가 썩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윤내연 선생이 챙겨준 분, 그 제자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어떻게 제가 시카고에 있는 동안 그분 박사 논문을 영어로 된 걸 받았고 그분이랑 조금 알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단국대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고조선이라는 게 대체 몇 말이냐? 고조선에 관한 얘기는 중국 사서에 다 모아봐야 2페이지도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 역사를 연역할 수 있냐 그러고 아주 회의적인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승이 되시는 분은 평생을 고조선에 매달려서 그 책을 내시고 막 그랬는데 간단하게 격파하더라고 논리가. 왜냐? 중국 사서에 그런 얘기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중국 사서에만 의존해서 역사를 꼭 써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홍산문화를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그 감회가 지금은 문헌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고고유물, 유적지, 거기에 나온 발굴의 녹기, 그 다음에 천당 같은 우리의 천재문화, 삼신사상 온갖 걸 다 총동원해서 그 고조선 걸 해야 되는데 마침 재작년에 모신 신영화 선생이 녹기, 그 다음에 천당 같은 우리의 천재문화, 삼신사상 온갖 걸 다 총동원해서 그 고조선 걸 해야 되는데 마침 재작년에 모신 신영화 선생이 6명의 학자와 함께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 박선희 교수 그때 같이 오셨지만 고조선 시절에 액세서리 했던 그 기골이나 모든 하다못해 단추나 이런 게 막 그냥 저쪽 한족들이 그 선망할 정도로 오늘날 뭐 한류가 막 중국을 휩쓸듯이 아시잖아요. 동이족은 흥이 많고 신명이 많아서 모였다 하면 술 마시고 춤췄다. 음주감에 되겠다. 그게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오랑캐 그 척박한 땅에 문화도 없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흥겹게 노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어디 가서 놀고 싶은 사람들 기분이 어때요? 내가 좀 뭐 주머니 좀 두둑하고 가서 뭐 이렇게 사람 만나서 흥겹게 좀 노래방도 좀 가고 싶을 때 그게 마음도 여유가 있고 뭔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울 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장식하는 거, 노래하는 거, 모든 그 유행하는 게 다 고조선이 훨씬 그 이쪽 아래 중원보다 더 문화적으로 앞서고 풍요로웠다는 반증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강연을 하고 가셨죠.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0분은 지나간 걸 쭉 연결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홍산문화 발굴지에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이제 우시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평생을 뭐 삼수문화, 뭐 요하문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홍산문화와 용영성, 고구려산성을 거의 100번가량 뭐 방문하고 요령대학에도 1년 있었고 홍산문화의 아주 요진 적봉대학에도 1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또
선후배 관계가 돼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저한테 그게 뭐 획기적인 회심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자마자 2016년에 정리하다 보니까 PPT가 100몇십 장이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아주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 홍산문화라는 데 한번 가보시면, 우아량에 한번 가보시면 가기 전과 가기 후가 확 달라집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그 간단히 그 100몇십 장 중에 제가 몇 장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조선이 무슨 나라가 있었어, 신하다 라고 아주 딱 해버리고, 고조선은 이만조선이 여러분 그 토사구팽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그 한나라 무제가, 예, 어서 오세요. 한나라 무제 때인가 그 우리가 이제 그때는 유방이구나. 이렇게 한나라를 세우고는 노관이라는 동네 친구를 왕으로 만들었다가 하나씩 이제 그거 할 때 그 유명한 한신도 요차명을 당하죠. 그